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미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도 요즘은 날씨가 조금 풀려서 오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너무나도 핫한 토픽이죠. 네, 거의 오픈하고서 역대급으로 빠르게 마감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오신 여러분 환영드리고,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 시청 중이신데 환영합니다. 저희 R1 파헤치기, 코 R1 개발기 손규재님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와 세미나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약 10분 정도 저희 세미나 소개 드리고 이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규진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는 Q&A 세션이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 그룹 네트워킹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장에서 럭키드로우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이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연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또 기존에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는 인공지능 커뮤니티이자 교육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 세미나의 경우에는 저희 커뮤니티 내외에 계신 인공지능 관련된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에 대한 영감을 드리고자 기획된 정기 세미나 모드팝이고요. 네, 저희 모두의 연구소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쪽 벽면에 보시면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경쟁 중심의 100년 전 교실과 같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전파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랩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유회도 많이 하시고 오늘 규진님도 이렇게 와주신 게 저희 이렇게 지식 나눔을 해주시는데 일조를 해주시는 뜻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네, 규진님도 저희 모델 연구소 랩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현재도 모집 중인 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랩이라 하면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10년차 커뮤니티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들어오실 때 아마 페이퍼샵에 대한 팜플렛을 또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공간 여기 강남 캠퍼스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논문 게재 시에 장학금까지 드리는 페이퍼샵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PU의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 후에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임팩트, 브라이언 임팩트,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는 또 엔비디아 GTC가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또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저희 홈페이지 꾸준히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페이퍼샵 제도에 대해서 살짝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저희 장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 여기 나와 있는 조건 홈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요거 충족하시면은 저희 모델 연구소 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게재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회 및 저널 그 기준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요. 거기에 게재되신 분들 중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의 소속을 모두의 연구소로 제출하시고 재단법인 브라이언 임팩트의 사사를 추가를 해주시면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모두의 연구소 홈페이지 채널톡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연에서 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플립스쿨 어디 갔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랩은 조금 심도 깊은 그런 연구 모임이라 하면 조금 더 가벼운 스터디 중심의 모임은 어떻게 개설이 안 될까요? 라는 문의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모두 모임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라인 모임 플랫폼을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스터디 북클럽 챌린지 중에 선택해서 오픈하실 수 있게끔 네,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시작이 가능하고 피드와 댓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채팅 기능까지 개설이 됐기 때문에 뭐 오픈 카톡방 등등 따로 오픈을 하지 않으셔도 공지사항과 같은 것들 스터디 안에서 스터디장 분들이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 오픈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뒤에서도 안내 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시고 혜택 캡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 다 무료이고요. 저희는 네, 정기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요 강남 캠퍼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대전에도 캠퍼스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 중심의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무료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모두의 연구소 너무 많은 게 무료인데 혹시 여기 자선단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희는 자선단체는 아니고 교육회사입니다. 그래서 AI 학교 그리고 다양한 단기 코스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아이펠이라고 해서 저희 AI 학교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라던가 재직자 대상의 LLM 서비스 개발 관련 과정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두 개 이제 장표를 캡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첨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후기 작성을 제가 오늘도 문자 메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모델연구소 링크드인 그룹에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두 분께 최대 두 분께 이 두 가지 책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모델연구소 링크드인 그룹 미리 가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랩과 모두 모임 둘 중에 하나를 개설을 하시고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 커뮤니티 팀에 그 모임명과 성함을 제출을 해 주시면은 또 요거는 2주 정도의 기한을 드리니까요. 3월 10일까지 응모를 하시면은 요 두 가지 책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둘 다 꽤 비싼 책입니다. 특히나 에메롭스 실전 가이드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여러분 잘 고민하셨다가 또 공부하시면서 책까지 받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꼭 혜택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연이 K 하이테크 플랫폼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아마 랜덤하게 전화 설문조사가 갈 수도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족도 조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꼭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소개는 마치고 규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워낙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 막 말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LLM을 직접 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손 한번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아론 발표니까 아론 관련된 뭐 아론 논문이나 혹은 아론 블로그나 관련 유튜브를 또 보신 적 있다 하신 분들도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맞춰서 뭐 비슷비슷하네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 조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리임플레멘트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한 나열 그리고 코어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론을 딱 찍어서 크게 설명하지 막 깊게 파고들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실 아론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고 저보다 잘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론의
뭔가 꽃은 사실 그 엄청나게 큰 컴퓨터과 그 되게 막 극한까지 간 최적화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론의 저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둘 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마 또 좋은 설명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대한 개념을 빨리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아마 많이들 보셔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해서 사실 정답처럼 느껴졌던 그래프인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그 비용, 그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저기 끝에 찍힌 모델이 보면 제미나이 1.0 울트라거든요. 그러면 사실 꽤 전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얼마 안 됐지만 제미나이 1.0 울트라 뒤로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그래프를 다시 그리라고 하면 더 압도적인 기울기로 아마 뚫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되게 현대까지는,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긴 좀 웃기네요. 되게 최근까지 한 작년 한 7, 8월까지 모델의 성능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정말 정답은 그냥 모델 크기 키우고 데이터량 늘리면 돼. 그러니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컴퓨터를 스케일링 한다 그래서 스케일링 프리트레이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텐데, 이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케일링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그 뭐 확신은 없고요. 약간 찌라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쯤부터 해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다음 세대 모델을 이미 학습을 끝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더라라는 얘기들이나, 혹은 이제 데이터 컨센트 인 크라이시스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면은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실질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공개된 데이터가 그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개해놨던 데이터를 지금은 점점 더 크롤로드를 막는 방향으로 라이선싱을 바꾸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서 이제 완전 최근에죠, 딥시익이 이제 오픈 AI 모델들을 중류해서 학습한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막 리걸 라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반박 중에 하나가, 이미 웹에 오픈 AI가 생성한, 그러니까 GPT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필터링하는 게 더 이상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일 것 같은 게, 저만 해도 저희 뭐 회사 블로그 쓸 때 사실 다 오픈 AI GPT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약간 한 23년, 24년 이후에 생성된 웹 데이터에서 이거를 오픈 AI가 생성 안 했다고 보장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의문으로 남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프리트레이닝 컴퓨트를 늘리는 게 점점 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 요 그래프가 나온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이 놓아져 있고, 이 오픈 AI 블로그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2024년 9월에 나왔고요.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트레인 타임 컴퓨트이라 적혀 있고, 이쪽에는 테스트 타임 컴퓨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요지는 뭐냐면, 저희가 트레인 타임 컴퓨트를 늘렸을 때 성능이 쭉 올라갔듯이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늘렸을 때도 성능이 쭉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를 오픈AI가 작년 9월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는 개념이 작년 9월에 처음 나왔냐 하면 그건 또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보드 게임에서 테스트 타임 컴퓨트과 트레인 타임 컴퓨트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논문은 2022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 22년에 논문이 처음 나오고 한 2달 만에 그거 쓴 사람이 그 엔트로픽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빅텍이라고 하긴 좀 해요. 프론티어 랩들은 22년, 23년부터 이거 트레인 타임 컴퓨트 스케일링 하는 게 곧 끝날 텐데 뭘 늘려야 되지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해왔고, 사실 저희는 이제서야 너는 했구나, 그래 한번 따라해 볼게,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블로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LLM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트레인 타임 컴퓨트를 늘리는 건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모델 큰 거 학습하면 되고 데이터 늘려서 오래 학습하면 되잖아요. 그럼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어떻게 늘리냐가 사실 문제인데, 모델이 얼마나 말할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말할지는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델이 마음대로 뱉다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면 알아서 끊고 답을 뱉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야 더 말해봐 한다고 뭐 더 말하진 않으니까, 뭐 대화형 에이전트마다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의문이었던 거죠. 이게 나오고 나서 오케이 알았어, 너네 테스트 타임 컴퓨트 늘리면 성능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그래서 너네 테스트 타임 컴퓨트 어떻게 늘렸는데? 라는 이제 사실 질문이 모든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픈AI가 안 해줬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는 딥시익에서 만든 장표입니다. 딥시익 R1 라이트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딥시익이 R1의 프리뷰 버전을 작년 11월에 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전히 모호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average number of thought token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들어간 생각 토큰의 수 별로 이제 성능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 토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모호하죠. 아 그러면 생각 토큰을 어떻게 늘리는데? 마찬가지로 야 길게 생각해라고 한다고 해서 모델들이 길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한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어서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인데 그러면은 그 언어 모델한테 너 한 10,000토큰 동안 앞으로 생각해봐라고 한다 해서 10,000토큰 동안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장표가 이제 맨 이쪽에 있는 건데 여러분 기준 오른쪽인가요? 보시면은 X축에 number of generations per probl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번의 답을 생성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 아마 1B 모델일 거고 이 주황색이 3B 모델일 건데 이 1B 모델을 뭐 한 번 혹은 4번 이제 2의 2승 이렇게 쭉 적혀서 아마 저 끝이 2의 8승인가 그럴 텐데 총 128번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뽑아내서 그게 답일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까지는 되게 직관적인 게 이거 전에도 비슷한 기술을 써요. 이제 self consistency COT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best of 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모델을 n번 생성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후보들을 뭐 리워드 모델 같은 걸로 뽑아서 그걸 답인 척 하겠다, 답인 양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모델로 이제 128번 샘플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128개의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 80개에서 90개는 사실 같은 소리일 거예요. 템퍼레처를 어떻게 설정하나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써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템퍼레처가 한 1.2, 1.1 넘어가는 순간 사실 모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템퍼레처를 0.7, 0.8에서 유지한 채로 샘플링을 120개, 130개를 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고 그러면은 이 정말 그 희귀한 디스트리뷰션에 존재하는 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컴퓨시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까지는 이제 저게 아마 24년 12월 6일일 텐데 이제 모르겠다가 결론인 거죠. 오픈 AI는 이걸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가 이제 해외에서 난 결론이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이제 뭐 더 자세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여기 나온 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웃컴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 오브 n이라는 건데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냥 답변을 쭉 여러 개 생성을 합니다. 답변을 끝까지 다 생성하게끔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 여기 이제 LLM에서 저지가 들어가거나 리워드 모델이 들어가거나 할 텐데 결론적으로 그냥 더 큰 언어 모델이 와서 골라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링은 되게 간단한 게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첫 번째 스텝 정도만 이제 n개 생성해서 하나 뽑고 거기서 또 n개 생성해서 하나 뽑고 하는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PRM이라 부르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MCTS를 한다거나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뭐 루커헤드 PRM 이런 걸 하면은 한 두 번째 스텝까지 보고 뭐 첫 번째 스텝을 고른다거나 하는 조금 더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ORM과 PRM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답변 생성을 끝까지 보고 골랐냐 혹은 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계속 외부 베리파이어가 이거를 검증하고 있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이제 비교적 최근 컨셉이죠. 버젯 포싱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 언어 모델들에는 적용이 안 되고 O1이나 뭐 R1 같은 애들에서만 사실 적용되는 기술인데 O1이나 R1 같은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이제 답을 바로 뱉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들이 말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델이 답을 뱉으려고 할 때 생성을 멈추고 잠깐만 더 생각해보자 이런 토큰들을 의도적으로 주입을 해서 모델이 더 오랫동안 생성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버젯 포싱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지금 그냥 O1, R1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마음에 염두에 둔 채 이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R1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R1이 만약 궁금하시면 논문을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R1 논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파인딩 위주여서 그냥 하니까 되던데? 하니까 되던데? 이건 하니까 안 되던데? 약간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강화 학습을 하는데 스텝 수가 늘어나니까 모델의 성능이 알아서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학습을 해보신 분들, 특히 뭐 SFT만 해봤거나 하신 분들은 좀 약간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학습 오래 하면 성능 당연히 올라가지, 그게 왜 신기하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SFT라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사용해왔던 지도학습 방식과 이제 GRPO 혹은 이제 뭐 PPO, 아래로 같은 걸로 대표되는 이제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 학습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예시를 생각해놓고, 나 좀 잘한 듯? 약간 이런 모먼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한테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교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이 자녀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대치동 학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대치동 학원에 보내면 이미 검증된 선생님이 이미 검증되는 엄청 많이 정제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얘한테 이 교재를 외우게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지간하면 외우겠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겠죠. 그게 지금까지 지도학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화학습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제 자녀가 수학을 잘했으면 하는데 얘를 일단 방 안에 넣어놓고 수학 교재를 하나 줍니다. 그럼 일단 풀어보라고 해요. 그럼 풀면은 이제 맞는 문제들도 있고 틀리는 문제들도 있겠죠. 맞는 문제를 왜 맞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맞았다라고만 알려줍니다. 틀린 문제들도 왜 틀렸다고 알려주진 않고 틀렸다라고만 알려줍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한 6,000번, 8,000번 반복하면 얘가 이제 수학 천재가 되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방에 넣어놓고 왜 틀렸는지 뭐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어디서 틀렸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서 맞는 빈도를 너가 알아서 늘려봐 하면은 학습이 사실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러닝 자체가 되게 이게 큽니다. 뭐라 그러죠?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리고 그 모델 자체가 상당히 똑똑해야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베이스 모델은 이제 딥식 R1 제로라고 해서 이제 600빌리언짜리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가 그 자녀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수학적 재능이 엄청 커야지만 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SFT는 일단 때려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작은 모델들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성능을 흉내낼 때 약간 용이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베이스 모델을 갖고 와서 그냥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만 알려줘가면서 강화 학습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처음으로 600빌리언, 700빌리언 크기의 모델에서 시도가 됐고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몇천 스텝, 사실 거의 만 스텝까지 가까이 갈 정도로 기다렸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이 좀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SFT랑 이제 GRPO의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사실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학습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뭐 모델을 학습할 때 GPU에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SFT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딥스피드를 썼냐 뭘 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 모델의 복사본 하나만 올라가면 돼요. 예를 들어 GPU가 8개면은 저희가 원한다면은 그 모델을 8조각으로 쪼개서 GPU 8개에 나눠서 올리면 되죠. 근데 GRPO를 할 때 문제는 GRPO는 우선적으로 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 베이스 모델에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계산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본 그 학습을 이제 시작하기 전의 모델과 그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모델의 복사본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보관해야 되는 모델이 두 개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면서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생성하는 모델을 올려놓을 또 다른 서버가 필요해집니다. 결국에는 최소 3개의 모델의 복사본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SFT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습하는 도중에 생성한 거를 평가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이제 꽤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제가 이 자료들 아마 다 공개할 텐데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다 출처가 적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그리고 사실 거의 전 세계에서 제 생각에 유일하다고 보는데 딥시익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아래로 그러니까 강화 학습을 해서 학습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들 나 GRPO 했는데 되더라 뭐 이런 블로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GSM8K라고 하는 엄청 쉬운 수학 데이터셋을 쓰거나 혹은 저 오늘 봤는데 뭐 테일러 스위프트 QA에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약간
그게 뭔데?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알아맞히는지는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 저희가 흔히 AIME라는 벤치마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AIME에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는 걸 관찰한 사례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 블로그가 사실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100 3400 A100 hour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A100 GPU에서 총 3400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고 얘네조차도 그 1.5B 베이스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딥시크가 이미 디스틸링 해놓은 이제 R1 1.5B에서 시작을 해서 3400시간을 추가로 학습했더니 저기까지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정말 베이스 모델에서 시작해갖고 이 정도 성능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A100 300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A100 10,000시간 혹은 뭐 그 이상이 있어야지 1.5B 모델을 이 비슷한 거를 이제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치동 예시로 돌아와서 그럼 어떨 때 SFT를 하고 어떨 때 GRPO를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길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대치동에 그 수학을 가르쳐 줄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SFT를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배우면 되죠. 근데 언제 GRPO가 필요해지는 거냐면 대치동에 수학 선생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한테 코딩을 가르치고 싶은데 대치동에 코딩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하나죠. 수학 선생님이 그래도 뭐 논리력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코딩 책을 일단 갖다 주고 프롬프팅을 열심히 해가면서 너가 한번 잘 가르쳐봐 하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실 저희가 그 모르는 어떤 모종의 문제에 대해서 GPT-4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하는 게 그거잖아요. GPT-4가 그거에 테일러드된 모델은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똑똑하니까 걔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없고 GPT-4를 믿지 못할 때 이제 GRPO라는 선택지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딥식은 이미 이 GRPO를 그래도 정말 큰 자원을 넣고 했을 때 이런 정답이 그러니까 정답만 존재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모델이 알아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더라라는 걸 딥식이 이미 임피리컬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티처 모델이 없다면 저는 그때 이제 GRPO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경우엔 지금은 이미 딥식이라는 좋은 티처 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GRPO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R1에 관한 이제 마지막 얘기일 텐데 혹시 그 로라라는 개념에 익숙하신 분 또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로라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라마 정도 같은 되게 작은 모델만 해도 파라미터 개수가 뭐 7빌리언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학습하기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7빌리언은 요즘 하드웨어가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쳐도 뭐 70빌리언, 405빌리언 이렇게까지 가면은 모델을 전체를 다 튜닝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로라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전체를 얼려놓고 되게 작은 일부 파라미터만 이제 추가로 학습해서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저보다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논문에서는 뭘 하냐면 이 블로그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 얘네 보이시죠? 그 딥식 1.5B에다가 3,400시간 동안 강화학습한 애들. 그러면 이제 딥식 1.5B 기존 모델이 있고 강화학습해서 나온 모델이 있겠죠? 이 두 모델 사이 파라미터 사이의 차를 구해서 그거를 로라 형태로 추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로라를 그대로 들고 가서 다른 모델한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먼저 가정을 해보죠.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면 무슨 의미냐면 강화학습으로 3,400시간 동안 학습한 지식이 단순 뭐 몇천 개, 몇만 개 단위의 파라미터로는 전달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로라로 뜯어서 가져가서 붙였는데 전달이 된다 하면은 3,400시간 동안 저희가 A100을 태웠는데 그냥 뭐 파라미터 사실 만 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만 개는 아니었겠지만 뭐 되게 그래도 적은 뭐 0. 몇 프로의 파라미터만 학습이 됐지 나머지는 학습이 안 된 거다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맨 밑에 있는 게 디스틸 1.5B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시작됐던 모델이고요. 저 초록색 선이 그 GRPO를 한 모델입니다. 앞에서 3,400시간 동안.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 초록색 모델과 빨간색 모델의 파라미터의 차를 빼서 로라를 뜯어서 다른 모델한테 갖다 붙였더니 나온 모델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왜 더 좋아지는지는 사실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사실 성능 차이도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여기가 0.5고 여기가 0.6이고 AIME 문제 자체가 뭐 한 30개? 많으면 60개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두 문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3,400시간 동안 학습한 모델이 기존 모델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바뀐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로라로 뜯어가도 충분히 붙여서 사용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럼 이제 내려지는 결론이 그러면은 리즈닝이 로우 랭크냐라는 건데, 로우 랭크라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그 작은 파라미터 차원에 존재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리즈닝이라는 걸 배울 수 있냐라는 얘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리즈닝이 로우 랭크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해야지 겨우 생기는 게 리즈닝 능력인데, 그러면은 다시 이 블로그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 3,400시간을 GRPO 한 저 논문조차도, 저 프로젝트조차도 기존 1.5B에서 뭔가 충분히 멀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의 변화만 있었을 뿐 아마 더 큰 포텐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혹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베이스 모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KL 페널티라는 걸 주는데, 그 KL 페널티가 아마 방해했을 수도 있다. 더 멀어지는 걸,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GRPO라는 방식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계속 연구되는 거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400시간이라는 ABAC 아워조차도 부족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GRPO 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생각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어떻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부분에 좀 독특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블로그 같은 걸 잘 안 쓰는데 작년 12월부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회사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발해온 과정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걸로 넘어가기 앞서서 조금의 이제 약간 스포를 먼저 할 건데, 코어 R1을 학습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하고 이제 다시 백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가 조금 난잡해서 약간 요점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글씨체를 예쁜 걸 못 찾아서 항상 영어로 쓰는데, 어차피 말은 한국어 하니까 R1을 학습할 때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저희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면 맨 위에 써 있는 게 If you don't have to be cool, ORM is fine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R1이 엄청 팬시한 기술인 건 맞아요. 지금 다들 막 R1, O1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에 소개드렸던 베스토벤에 비해서 같은 컴퓨터를 소비한다고 하면 성능 차이가 사실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토벤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뭐 지금 당장 PR을 해야 되고 미디어 노출을 해야 돼서 막 한국어 R1을 학습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지금 회사에 있는 모델로 베스토벤을 하셔도 사실 비슷한 컴퓨터에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하던 말이죠. 그러니까 A백, H백을 막 1000시간, 10,000시간 단위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GRPO는 마찬가지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세 번째는 SFT만으로도 잘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니클라스 무닝호프가 쓴 그 S1이라는 논문, 뭐 아마 뭐 스탠포드에서 뭐 $50로 뭐 R1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도 학습을 하고요. 뭐 비스포크라는 뭐 프로젝트, 뭐 오픈더디라는 프로젝트 다 그냥 지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 학습으로 충분히 된다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긴 했는데, 조금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도 학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들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였고, 이제 저런 게 이제 학습에 관련된 얘기라면 이제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학습을 되게 여러 번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뭔가 디스틸링 할 거면 무조건 R1에서만 해야 되고, 번역할 거면 무조건 GPT만 써야 돼요. 저희가 다른 모델들을 섞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R1을 디스팅 하려고 하는 시도는 꽤 비싸잖아요. 600빌리언짜리 모델을 서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R1 70B 그 라마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 있죠. 얘도 뭐 충분히 벤치마크에선 똑똑해 보이니까 얘로 디스틸링 해볼까 하는 순간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GPT-4 너무 비싸니까 GPT-4 미니로 번역을 해볼까?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GPT-4 미니도 사실 충분히 좋은 모델인데 그걸로 번역하면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걸 이제 학습을 켜놓고 로스랑 그래드놈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래드놈이 학습 도중에 모델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터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쳐요, 로스가. 그럼 그걸 보면서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군,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디스틸링 할 거면 무조건 R1에서만 하고, 번역할 거면 GPT-4만 쓰면은 그래도 데이터셋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 뭐 해외 논문에서 뭐 $50에 했다 뭐 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쉬운 질문들은 사실 안 넣는 이만 못 합니다. 그
쉬운 질문으로 이제 그 데이터셋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워낙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데이터셋 뭐 10만 개 갖고 학습했다보다는 우리는 데이터셋 300만 개를 썼다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근데 Q&A.5 매스 논문을 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R-스타일 매스라는 논문을 보나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겁니다. 쉬운 데이터를 넣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의 발견을 합니다. 그 무조건 어려운 데이터로만 넣는 게 사실 제일 싸고 제일 성능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 중요한데 저희 첫 번째 R1 시도에서 수학 데이터만 넣었어요. 그래도 된다길래. 그랬더니 그냥 완전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어여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 수학으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한글에 대해 한글로 시를 써줘 이러면 갑자기 잘 말하다가 중간에 혼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말이죠. 이러면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전 준 적도 없는. 그래서 이제 다양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랑 뭐 당연한 얘기죠. 이밸류에이션 잘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가 핵심이고요. 이제 제가 왜 이런 결론들로 도달하게 됐는지 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2월 5일부터 이제 2월 25일 그저께죠? 오늘인가요? 모르겠어요. 까지 총 6개 블로그랑 논문이 나왔는데 합쳐서 다 한 번쯤 사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슬라이드만 보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설명을 한 번씩 하고 다시 더 깊게 설명을 할 텐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썼던 블로그고 이제 HRM8K라는 수학 벤치마크를 공개하는 블로그였어요. 저 이제 수학 벤치마크 공개하면서 이제 밑에 조그만 섹션에 저희 모델 얘기도 조금 합니다. 저희 회사 그 모델 이름이 올라프라고 지었는데 그 올라프 with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올브라는 모델을 같이 제안하면서 저기서 이제 아직 딥식 나오기 전인데 딥식이랑 비슷한 구조의 그 리즈닝 스트럭처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과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재검산을 하는 세 단계의 COT로 이루어진 모델을 처음 제안을 하고 야 이거 성능 올라가는데? 라는 얘기를 저기서 처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알리바바에서 QWQ라는 모델이 나와요. 이제 R1의 조금 뭐라 해야 되죠? 형격? 조금 일찍 나온 버전이고 조금 더 멍청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걸 공개했길래 저걸 이제 열심히 디스틸링해서 데이터를 이제 110만 개 정도 만들고 모델 한번 학습해 봅니다. 그게 이제 12월 16일 날 제가 했던 거고 이제 1월 5일에 이제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위에서 계속 하던 게 뭐 한국어로 문제 이해하고 한국어로 풀고 문제 이해하고 풀고 검산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델이 문제 이해를 못 해버리면 뒤에 의미가 막 뭐 풀고 뭐 검산하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모델이 더 잘 풀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영어를 모델이 더 잘하니까 그럼 차라리 문제 이해 과정을 영어로 바꿔볼까 생각을 해서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풀고 그냥 번역을 한국어로 하게끔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월 5일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조금 더 이제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게 1월 16일 날 저 영어로 이해하고 풀고 저거에 적용된 모델에다가 이제 ORM이랑 PRM을 붙여서 이게 성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게 되고요. 1월 29일에 이제 오늘 오셨던 대부분 이유겠죠. R1 이제 한국어를 학습해보고 야 이거 되네? 야 이거 언어 딱 늘리면 이제 스타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이제 그 55개 언어로 늘리려다가 이제 망했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논문이고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아카이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튼 뭐 또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양이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때부터 제가 블로그에 고양이 사진을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넣었어요.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블로그 제목이고 그 약간 여러분 그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딱 먼저 나왔는데 너가 가던 방향이 맞아라고 알려주는 거랑 근데 우리가 너보다 6개월 더 빨리 했어 이제 수고 약간 이런 거랑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그 제가 그래도 나도 하고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스샷을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 블로그에 있는 거여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저기 결국에는 뭐라 써 있는 거냐면 짧아서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올브 0.1이라는 모델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도록 두 단계 COT를 구성했고 올브 0.2에서는 이제 올브 0.1에다가 추가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고 검산하도록 학습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영어는.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QN7B에서 시작을 하는데 평균만 보시면은 37에서 47로 47에서 50.3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QN7B에 비해서 올브 0.1이 일단 훨씬 더 길게 생성해요. 그 이유는
그 QN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 얘는 이제 understanding 스텝이랑 solving 스텝을 둘 다 넣어놨기 때문에 대충 그냥 2배 정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원시적인 형태의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죠. 그냥 학습해서 강제한 거니까. 그랬을 때 그것만으로도 성능이 좀 올라가고 거기 뒤에다가 검산 단계를 붙인 것만으로도 3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네. 모델이 스스로 검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이제 이때 처음 확인하게 됐고 이거 뭔가 더 파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브 0.1에서 올브 0.2로 늘어나갈 때 넘어갈 때 틀린 데이터를 검산하는 혹은 이제 맞은 데이터를 검산하다가 이건 맞았네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올브 0.1 모델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걸로 문제를 막 풀고 그 틀린 거랑 맞은 거를 GPT-4로 추려서 거기다 GPT-4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데이터를 뭐 3만 개 정도 만들어서 학습을 했는데 되게 의외로 한 3, 4천 개 학습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성능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정답으로 직행하게끔 학습을 해요. 맞죠? 그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뭐 GPT-4가 됐든 휴먼 엑스퍼트가 됐든 그 정답으로 가는 풀이 과정을 딱 적고 그 풀이 과정을 생성하게끔 학습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델이 학습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풀이 과정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는 틀렸으니까 이걸 검산해서 고치고 어떤 데이터는 맞았으니까 이거를 검산하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이런 이제 가지수가 막 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걸로 SFT를 하게 되면 지도학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모델이 한번 틀리고 풀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평상시에 배우던 거랑 사실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모델한테 결국에는 틀린 답변을 생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생성하면 그래서 아마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거가 비슷한 얘기를 그 벤지오라는 교수님이 2016년에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지도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완성된 문장을 가지고 이제 한 토큰 추가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 토큰이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인퍼런스 할 때는 정답 토큰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이 학습한 상황과 테스트되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벤지오 교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러가 더 많이 프로파게이트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개 모두 다 문제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답 데이터만 줬던 거를 저희는 이제 틀린 데이터도 막 줘서 학습하게끔 했으니까 뭐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100토큰만 생성하던 거를 이제는 300토큰, 500토큰 생성하던 거를 이제 3배니까 1500토큰 생성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그냥 토큰 랭스가 길어져서 더 많은 에러가 프로파게이트 된 게 아닌가 학습이 되면 될수록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예시인데 보시면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생성을 합니다. 뭐 understanding 하고 solving 하고 여기 reiterating solution 하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니 뭐 제시작과 함께 다운로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찝어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얘 왜 지가 틀린 거 알면서 처음 틀리게 생성했지? 약간 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쓸데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랑 되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 있는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가 이 첫 번째 단계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막 생성하다가 익스플로어하고 검산하고 다시 하고를 다 저기서 하는 것 반면에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외부에 이렇게 다른 단계를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닌 듯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WQ 모델이 나와서 그거를 디스틸링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하게 되는데 이 분포가 그 데이터의 길이를 그냥 이제 분포 함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맥파이 울트라라는 데이터셋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긴 300K 샘플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맥파이 울트라가 꽤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거기서도 제일 긴 300K를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꽤 긴 샘플들일 텐데 이 파란색이 제가 만든 데이터셋이거든요. 그 길이 차이가 분포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데이터셋이 훨씬 더 긴 샘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허깅 페이스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허깅 페이스 트렌딩 한 5, 6일을 약간 수문장처럼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로 학습을 했을 때 또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 블로그에 써있던 말인데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뭐 너네들이 잘 해봐. 약간 너네들이 하고 되면 나 좀 알려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블로그를 썼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디스틸링한 모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QWQ가 30빌리언짜리 모델이고 저때 당시에는 뭐 30빌리언이면 지금 봐도 큰 모델이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은 모델이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디스틸링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되 QWQ 대신 R1을 사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디스틸링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하나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티처 모델이 멍청하면 저희가 잘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데이터셋이 좋은 거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답으로 직행하게끔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으니까 답으로 직행하는 샘플이 좋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샘플이 있고 B라는 샘플이 있는데 A는 답에 도달했고 B는 못했으면 그냥 A를 가져가서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엄청나게 긴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긴 샘플들을 보면 제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도 막 2만 토큰까지 가는데 그러면 2만 토큰을 거쳐서 답으로 가는 논문 그 샘플과 1000 토큰 만에 가는 샘플 중 뭐가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컴퓨트 이피션시 측면에선 1000 토큰 만에 가는 게 좋죠. 근데 1000 토큰이 찍은 거라면 2만 토큰이 정말 다양한 가지수를 다 검토해보고 간 거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수학을 배운 애가 더 똑똑한 애야 혹은 더 나중에 더 이제 많은 포텐셜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해설지를 보면서 답으로 직행한 애랑 혼자서 며칠이고 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간 애랑 물론 이제 시간 낭비는 한쪽이 더 했겠지만 결국에는 며칠간 고민한 애가 좀 더 좋은 수학머리를 나중에 갖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COT 간에 그러니까 샘플 간에 뭐가 더 좋아라는 거를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필터링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티처 모델을 쓰는 게 이득인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논문인데 보시면 이제 아까랑 되게 비슷한 구조죠. 언더스탠딩하고 솔빙하고 그 하는데 이제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검산 과정을 떼고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제가 들어와도 일단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를 풀고 한국어로 답을 뱉는 구조죠. 이 구조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언어 모델한테는 저희가 이제 뉴런이라고 부르는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리니어 레이어는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죄송해요. 계속 트림이 나오네요. 그 논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니들이나 헤이스텍 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풀네임은 기억이 안 나고 거기서 이제 프렌치 뉴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프렌치 뉴런이 뭐냐면 그 불어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만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활성화는 어떻게 아냐 하면 그냥 이제 활성화 함수에 역치 이상의 값이 들어왔냐 이걸 보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언어에 반응하는 특정 뉴런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영어에만 반응하는 뉴런도 있을 거고요. 한국어가 들어갔을 때 반응을 안 하는 뉴런도 있을 거고 이때 제 가설은 그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리즈닝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리고 영어 뉴런이랑 한국어 뉴런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화돼야 한다면 왠지 영어 뉴런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심증이 똑같은 문제를 영어로 줬을 땐 풀고 한국어로 줬을 때는 못 풀어요. 그런 걸 보고서 뭔가 이 리즈닝 능력 자체가 영어랑 좀 더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로 풀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한 거죠. 네,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냥 한국어 문제 영어로 풀고 뒤에 번역기 단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계속 하려는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로 쪼개놓고 그거를 막 하던 거를 그냥 한 모델에다 넣어놓고 걔가 오래 생각하게끔 하면은 걔가 문제를 다 풀어가 이제 결국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성능 얘기인데 그냥 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좋으니까 논문을 썼죠.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만 학습했는데 KMMLU라고 제가 만든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때 약간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 뭔가 수학으로만 학습해도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만 학습을 해도 다른 도메인으로 알아서 전이가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을 이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얘기를 이제 좀 진짜로 하게 되는데
그 R1에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 X축에다가 떠 토큰 넣고 이렇게 성능 올라가는 걸 보여줬던 그걸 어떻게 그렸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올라프2라고 이제 저희 회사 모델을 가지고 그거에다 베리파이어를 이제 바꿔가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X축이 이제 몇 개의 답을 생성했냐예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지점은 1이고 두 번째가 4, 이 세 번째가 8, 첫 번째가 4, 그러니까 0번이 1, 1번이 4, 2번이 8, 3번이 64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파란색은 뭐냐면 베리파이어의 크기예요. 익스터널 베리파이어를 7B를 썼냐 72B를 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생성을 하는 모델은 14B짜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GPT-4입니다. 그래서 총 2개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거 이제 GSM8K라고 비교적 쉬운 데이터셋이고 밑에 있는 건 옴니메스라고 비교적 어려운 데이터셋인데 옴니메스는 GPT-4도 뭐 29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꽤 어려운 데이터셋이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쉽게 14B 모델로 저희가 GPT-4를 제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 모델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답변을 갖고 누가 더 답을 잘 골랐냐를 보고 있는 건데 7B 모델은 확실히 답을 잘 고르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72B는 확실히 잘 고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인투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생성자 모델은 14B라 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7B라고 했고 결국에는 weak to strong generalize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작은 모델이 더 큰 모델한테 야 너 이게 맞는 거 같아 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생각보다 신기한 얘기인 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더 모르는 애가 더 똑똑한 애한테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빅텍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모델을 발전시켜 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 작은 모델이더라도 다음 세대 큰 모델한테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72B 모델을 썼을 때는 GPT-4를 되게 쉽게 넘어버리죠. 그럼 또 다시 오는 질문이 아니 생성을 기껏 14B로 하는 이유는 아마 비용과 속도의 문제 때문일 텐데 거기다 72B 리워드 모델을 갖다 붙여버리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 X축에 테스트 타임 플롭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 사용되는 플롭스 그 뭐라죠? 부동소수 연산이라 하나요? 한국어로? 여튼 이제 연산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연산의 단위를 계산하는 공식이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스케일링라 논문에서는 2 곱하기 n 곱하기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 인퍼런스 타임에서의 그 플롭스를 계산하는 공식이. 그러니까 e는 그냥 멀티플라이어고요. n은 그 모델의 크기예요. 그리고 d는 생성한 토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빠진 게 뭐냐면 들어간 토큰의 개수는 안 세요. 그러니까 10,000 토큰을 넣어도 만약에 생성한 그 개수가 1이면 그냥 2 곱하기 72 곱하기 1 해서 144가 나오는 거고요. 10 토큰이 들어가도 2 곱하기 72 곱하기 1 해서 그냥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뭐 어텐션이 뭐 쿼드라틱 해갖고 뭐 인풋 랭스가 늘어가면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 뭐 VLLM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풋이 아무리 길어도 그 프리필링 하는 건 정말 그냥 하고 숨 참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 생성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막 인풋이 막 몇십만 토큰까지 길어지는 게 아닌 이상 그 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사실상 네글리저블 해요. 그리고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딱 한 토큰 생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토큰이라 하기도 뭐하죠. 그냥 한 헤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72B 리워드 모델을 쓰는 거는 속도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이제 14B 모델을 한 서버에 올려놓고 72B 모델을 다른 서버에 올려놓고 이제 API를 받아서 이제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쏴가면서 하는데 그럼 보통 14B 모델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72B 리워드 모델에서는 오버헤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은 모델로 GPT-4만큼의 성능을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인퍼런스 자체를 조금 효율화해서 72B 리워드 모델 달고 하는 게 사실 지금으로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ORM이랑 PRM을 둘 다 사용을 하는데 ORM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개의 샘플을 뽑고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고 여기서 PRM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지금은 이제 온라인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프라는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더스탠딩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PRM이란 걸 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스텝을 나눠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를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모델이 두 단계로 나눠서 생성하니까 그냥 각 단계마다 n개씩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언더스탠딩 스테이지를 여러 개 뽑아보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솔루션 스테이지를 여러 개 뽑아보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 이해 단계의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 솔루션 단계의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이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처음 생각은 문제 이해 단계의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이해가 틀리면 사실 뒤에 솔루션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이해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샘플을 뽑아서 그 우선 뭐 64개가 됐던 128개가 됐던 그 안에 맞는 답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 이해가 하나라도 있게끔 해놓은 뒤에 그걸 어떻게 잘 뽑아서 솔루션 한 3, 4개만 뽑으면 알아서 맞추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정작 해보니까 문제 이해 단계는 한 개만 뽑아도 솔루션을 한 120개씩 샘플링하면 정답률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약간 느끼는 거는 이거 PRM이라는 게 정말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면 ORM이랑,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N을 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내가 굳이 두 단계로 나눠서 뽑는 이유가 뭐지?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1이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가 아마 듣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올라프 2는 이제 언더스탠딩이랑 솔브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UST라는 논문, 그 Understand, Solve, Translate에서는 Understand, Solve 하고 Translate 단계로 나눠지죠.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썼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초록색은 이제 한국어로 생성이 됐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영어로 생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R1 같은 경우에는 Think랑 Solution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물론 훨씬 더 잘했지만. 그리고 그럼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죠. 그럼 R1을 코어 R1으로 갖고 오고 싶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희가 올라프 2에서 UST로 넘어갈 때 했던 것처럼 문제 이해랑 푸는 과정은 다 그대로 냅두고 마지막 단계만 한국어로 바꿔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띵크를 사실 거의 안 보게 되니까 한국어 들어가고 한국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누미나메스라는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그 딥식 R1으로 생성을 하고 GPT-4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한국어, think는 영어, 다시 솔루션은 한국어인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1.5B 모델로 GPT-4랑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7B 모델로 GPT-4를 넘는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뭐야 이거 되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하니까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성능이고,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는 이슈는 이제 수학 빼면 멍청이라는 건데, 제가 지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그냥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성하는 토큰이 길어졌기 때문에 에러가 생길 그냥 확률 자체가 확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수학 문제는 정말 잘 푸는데 수학 이외의 지리가 들어오면 답변 능력이 진짜 아예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오픈 AI가 O1이나 O3 같은 거에 그 thinking 토큰들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약간 왠지 이해하게 돼요. 너무 부적절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말도 많이 하고요. 뭐 갑자기 랭귀지 믹싱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막 링크나 이런 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여튼 약간 보안상의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이제 클로드 3.7이 나오면서 클로드 3.7 시스템 카드가 같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그 섹션이 있어요. 우리는 리즈닝 트레이스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분명히 리즈닝 트레이스에서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걸 돕기 위해서 공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번 이렇게 생성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약간 이거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 치죠.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지 않아요. 이 R1이나 O1 계열의 모델들은 일단 한번 다 생각을 해서 답을 뱉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솔루션에서만 안 나가게 막아요. 그러면 think를 사용자에게 공개하게 되면은 그냥 부적절한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기가 힘든 이유가 저희가 그 전에 SFT를 할 때는 그거에 맞춘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R1이 됐던 뭐 코R1이 됐던 하는 학습하는 거는 수학 데이터를 넣고 그게 다른 도메인으로 자연스럽게 일반화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만 콕 집어서 데이터에서 뺀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애초에 그 데이터를 넣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연 발생하고 일반화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논문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ORM이 PRM보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PRM이 좋은 게 맞아? 아니면은 그 R1이 ORM보다 좋은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ORM이고 중간이 PRM이고 왼쪽 끝이 R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시면 이제 4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55개의 언어에서 35.84, 29.35, 35.23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베스트 오브 N, 그러니까 그냥 N개 뽑아서 답 하나 그냥 리워드 모델로 뽑는 게 R1보다 비슷한 크기의 컴퓨트를 넣으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부질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 안전성, 그러니까 그 컨시스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X축이 인퍼런스 플롭스라고 해서 계속 말했던 그 인퍼런스 시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이고요. 이 Y축이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7B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랑 계속 같은 세팅입니다. 초록색은 72B예요. 그래서 성능이 뭐 여러 가지 세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능은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컨시스턴트하게 올라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X축은 그 생성 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위에 그래프는 이제 플라이스카파라는 지표고 아래 거는 그 분산이에요. 언어별 분산. 그러니까 이 아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평균적으로 많은 비용을 내면 55개 언어에서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능 격차가 줄었냐 혹은 뭐 언어 간의 그 뭐 성능 격차가 없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없어지고 있었으면 분산이 점점 낮아져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생각해도 성능이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분산이 낮아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에 플라이스카파라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인터노테이터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셋을 라벨링 할 때 나랑 얘랑 얼마나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를 확인하는 지표인데 여기선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희가 수학 문제가 있고 그게 여러 언어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언어에서 같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맞췄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에서 80점이고 얘가 영어에서 80점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똑같은 수학 문제를 맞춰서 80점이 나온 게 맞아? 혹은 이제 너네가 서로 다른 문제를 맞춰서 80점이 나오고 있어?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높아지면 이제 성능이 좋아질수록 같은 문제를 맞춘다 낮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렌드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어떤 특정 언어에만 성능에서 좋아져서 이제 몰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은 언어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론에 대한 얘기, 코아론에 대한 얘기를 깊게 다시 해볼 텐데 최근에 막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 스탠포드에서 $50면 뭐 아론 만든다 했다. 그게 이제 S1이라는 논문이고요. 리모라고 해서 뭐 less is more for alignment 뭐 이런 논문인데 저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메타에서 옛날에 리마라는 논문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데 뭐 알파카가 뭐 5만 개 썼고 그 뒤로부터 점점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그 메타에서 데이터셋 1000개면 이제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이제 논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 너네 그 라마 인스트럭트 만들 때 데이터셋 1000개만 써? 하면 이제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못해도 10만 개 많으면 뭐 100만 개, 몇백만 개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거기서 야 1000개면 충분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다 그 1000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실험으로 보완을 할 텐데 저 이것도 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장표입니다. 이제 이 X축이 들어간 데이터의 인스턴스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은 데이터가 한 2000개 정도 들어갔다. 다 빨간색이네요. 여긴 2000개, 여긴 3000개, 여긴 8000개, 여긴 24000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0개, 3000개, 8000개, 240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MES라고 수학 데이터셋, 오른쪽에 있는 건 AIM이라는 수학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험에서 영어가 빠져 있고 이제 코리안, 히브리 그리고 이제 튀르키어, 아프리칸, 인도네시안, 아라빅, 프렌치가 들어가는데 그 이 쉬운 데이터셋에서는 한 4000개 정도 들어가면 성능이 쫙 올라오고 그 뒤로 약간 세츄레이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였으면 이미 기저 지식이 많으니까 1000개 정도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거를 보시면 AIM이라는 데이터셋을 보시면 8000개 들어갔을 때까지도 아직 성능이 많이 안 오르고 24000개가 들어갔을 때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S1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영어가 아닌 언어로 오자마자 1000개는 어림도 없고 사실 24000개도 사실 여기서 아직 세츄레이트 됐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꺾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24000개도 사실 적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데이터셋은 그래도 퀄리티가 보장되는 선에서 크게 가야 된다가 제 생각인 것 같고요. 학습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봅니다. 이제 그
딥시크가 이제 딥시크 제로가 이제 베이스 모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냥 베이스 모델에다가 SFT 하는 거, 베이스 모델에다가 데이터셋 방금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번역해서 SFT 하는 거, 그리고 딥시크 1.5B에다가 번역해서 SFT 하는 거, 그리고 논문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QN 마찬가지로 1.5B에다가 GRPO 하는 거, 그리고 딥시크에다 GRPO 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세팅을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밑으로 올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져요. 우선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SFT를 하는 것보다 머신 트랜슬레이트 된 데이터를 SFT를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모델에다가 이 SFT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1.5B 모델에다가 머신 트랜슬레이트 된 데이터를 SFT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학습 도중에 성능을 보시면 이게 체크 포인트 이름들이고 이게 이제 둘 다 QN 모델에서 시작했을 때 일반 데이터와 번역된 데이터를 썼을 때에 대한 얘기고 파란색이 번역된 데이터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의 성능은 조금 더 낮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애초에 영어로 위주로 학습된 모델한테 영어 데이터만 주는 거랑 언어가 섞인 데이터를 주는 거랑 후자가 엔트로피가 당연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학습 성능이 좀 낮은데 뒤로 갈수록 따라잡는 걸 볼 수 있고 아마 학습을 더 길게 했으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별 분산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면 이 영어로 학습된 모델은 학습 내내 분산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베이스 모델이더라도 번역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언어 간의 분산이 좀 작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번역된 데이터 쓰는 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사실 이거는 좀 이 슬라이드랑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냥 그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그 버젯 포싱이 아까 설명드렸던 R1을 이제 특정 버젯에서 인퍼런스 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점선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2000 토큰으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4000 토큰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8000 토큰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영어 성능은 보시면 놀랍게도 그냥 직선 찍은 것처럼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라트비안이랑 로메이니안 언어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평균 자체도 사실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고 있는 대부분의 뭐 $50면 된다, 뭐 버젯 늘어나면 된다. 이게 사실 다 영어에만 적용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뭐 속상하죠 참. 한국어도 그냥 됐으면 좋을 텐데 뭐 한국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SFT랑 GRPO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저희가 1.5B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저희가 SFT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데이터셋은 R1으로 생성하고 베리파이는 GPT-4가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잖아요. 결론은 학습이 되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GPT를 API로 써서 그렇지 뭐 몇 bit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서빙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학습 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GRPO 뭐 아래로가 됐던 PPO가 됐던 뭐가 됐던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셋에 그런 절차가 아예 없죠. 생성은 1.5B 모델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정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뭐 GPT-4가 하는 것도 아니고 롤 베이스드 베리파이어가 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컴퓨터 면에서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뭐 얘도 5만 개, 얘도 5만 개 사용했던 저희 논문 실험 세팅 자체가 해놓고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 못 들어갔는데 저희 GRPO를 학습하면서 느꼈던 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리워드 펑션을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그 매스 베리파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수식 두 개를 줬을 때 그거를 심파이라는 패키지로 바꿔서 걔네가 정말 같은 수식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패키지인데 그걸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짜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킹당하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 정말 생전 처음 보는 키워드를 생성을 하는데 그게 정답으로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패키지가. 그래서 아마 그 패키지 만든 사람도 몰랐을 거고 저도 몰랐던 그런 리워드 해킹이 정말 금방 일어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성능이 계속 안 오르길래, 그러니까 리워드는 계속 올라가는데 엔드 모델의 성능이 안 오르길래 그 제가 되게 추천하는 건데 그 리워드 함수 안에다가 그냥 프린트문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리워드가 한번 계산될 때마다 인풋이랑 그 생성된 거랑 어떤 리워드가 주어졌는지가 그냥 계속 로그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답변은 계속 이상한 걸 생성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답이라고 채점을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리워드가 해킹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희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GRPO를 워킹하게 만들었을 때 리워드 펑션을 엄청 간단하게 바꿔서 뭘 하냐면 그냥 이그젝트 스트링 매치를 해요. 그래서 생성된 답이랑 그거를 이제 파싱해서 갖고 온 거랑 그 저희가 처음에 정답이라고 넣었던 거랑 그냥 스트링 단위로 똑같으면 정답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리워드를 줬더니 그제서야 학습이 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R1을 못 따라하는 이유가 뭐 컴퓨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베리파이어의 부족도 있어요. 그 충분히 좋은 매스 베리파이어가 없고 그리고 뭐 요즘 어려운 데이터셋 보면 뭐 다 증명 문제고 서술형 문제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얘네를 베리파이 할 방법이 사실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RPO나 RLO를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베리파이어를 만드는 게 사실 먼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음모론이긴 한데 저는 룰 베이스드 베리파이어만 썼단 말을 사실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그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스텝에서 등장합니다. 한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에서 바로 얘가 셀프 커렉팅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지가 않은 게 제가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도 SFT 1000개 정도면은 얘가 셀프 커렉팅을 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막 200스텝, 300스텝에서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특히 600빌리언짜리 모델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너네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아론이 생성하는 걸 보면은 띵크에서 엄청 길게 생성하고 솔루션은 되게 짧게 생성하는데 아론 논문만 읽어보면 띵크를 길게 생성할 그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띵크는 길게 그리고 솔루션은 짧게 생성됐을 때 뭐 주어지는 리워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런 리워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모델은 언제 트라이얼 앤 에러는 띵크에서 하라고 학습을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 모델은 띵크는 엄청 짧게 끝내고 솔루션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본인들이 콜드 스타트 하면서 SFT 했다 하니까 뭐 그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우선 GRPO에서 베리파이어를 잘 짜는 게 진짜 중요했고요. 되게 쉽게 해킹당했고 이그젝트 매치로 해도 해킹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답만 뱉어버린다거나 그리고 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밸류에이션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엄청 많은 벤치마크를 써요. 제가 벤치마크 광인이라 계속 벤치마크를 만들고 있어서 HRM8K라고 이제 수학 벤치마크도 쓰고 이번에 새로 만든 MCLM이라고 해서 언어가 다른 수학 벤치마크도 쓰고 하는데 결국엔 다 수학이다 보니까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고 이제 분야가 늘어났는데 이제 화학이랑 수학이랑 물리랑 피직스 워드 퍼즐이라고 해서 약간 물리 서술형 문제들이랑 이제 퍼즐 그냥 퍼즐 그러니까 완전 추론 문제들로 구성된 이거 다 한국어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코어런 7B 프리뷰를 실제로 성능을 돌려보니까 성능 자체는 뭐 QN72랑 막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냥 수학만 엄청 잘해서 그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냥 케미스트리는 빵점 나오고 뭐 퍼즐은 다 같이 빵점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그렇죠. 뭐 피직스랑 피직스 워드 퍼즐들은 그냥 계산이 많아서 아마 성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케미스트리 빵점에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 모델이 완전 기본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학습한 모델들인데 여기서 데이터셋도 많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수학 성능은 6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에 치중된 데이터셋들 아무래도 조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학습 방식을 SFT에서 좀 바꾸는 시도를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SFT를 했더니 모델의 기본 능력들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 그냥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모델의 기존에 갖고 있는 리즈닝 능력을 유지한 채 한국어만 입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아예 띵크 토큰은 어차피 계속 영어로 유지하니까 거기에 흐르는 그라디언트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훨씬 더 낮게 흐르게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방식으로 SFT를 계속 조금씩 바꿔보는 시도를 합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마 또 논문으로 쓸 거여서 그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SFT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계속 그 로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2.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확 떨어졌다가 0.3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제 최애 모델은 0.2입니다. 왜냐하면 0.2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도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영어 생각을 하게끔 강요를 하니까 한국어 인풋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인데 경복궁을 마주보고 섰을 때 그러니까 광화문을 마주보고 섰을 때 내 오른쪽은 동서남북 중 어디야?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면 광화문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약간 한국에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리즈닝을 한 단계 나아가기 때문에 약간 culturally grounded reason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니까 모델이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복궁을 애가 영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번역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띵킹에서 망가져요 다시.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야? 이래서 물어봤더니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연세대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연세대학교를 막 해서 띵킹 단계에는 막 설명을 잘 해놓고 솔루션에 가서 이온세 대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왜 어디서 망가졌어 하고 읽어보니까 영어로는 연세 유니버시티라고 똑바로 말했어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없었다 보니까 연세라고 안 하고 정말 음단이 직역을 해서 이원세라고 바꿨더라고. 그래서 아 너 참 손이 많은 가는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한국어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려면 결국에는 어떨 때는 띵킹을 한국어로 해야 되는구나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SFT로서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직 논문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제가 이 SFT로스를 계속 만져보는 이유가 트위터에서 최근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수학 문제를 학습을 할 때 수학 문제 난이도를 다 태깅을 해놓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스가 레벨 1부터 5까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 전파되는 그라디언트에 곱해주면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푸는 모델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학습했을 때 로스에다 그냥 5를 곱해주고 쉬운 문제의 로스에다 1을 곱해줘서 어려운 문제에서 학습된 로스가 더 많이 반영되게끔 해줬더니 성능이 올라가던데? 라는 말을 누가 트위터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뭐 따라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최근에 좋아하는 프롬프트인데 그 저희 모델이 생성한 답변이고, 그 아웃풋을 안 넣는 이유는 결국엔 아웃풋까지 생성하다가 망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그 생각하게 된 건 그 허준희 박사님 서울대 축사가 되게 약간 수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해서 약간 생각을 한 건데, 이제 한국어로 겨울에 대한 시를 쓰고 수학자의 논리성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 모델이 생성한 띵킹인데, 맨 위에서는 이제 뭐 First, I should understand what the mathematician's logic might entail 하면서 첫 번째 문단은 이 수학자의 논리성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truth value를 써야 되고 proposition을 써야 되고 syllogism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In Korean, I need to make sure the poem is structurally sound. 그래서 한국어로 내가 이 시가 말이 되게끔 해야 돼 해서 뭐 오치로 같은 구조를 사용해야 되고, 뭐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리머릭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치만 난 하이쿠라는 형태를 쓰겠어 라고 고르고 나서 맨 밑에 가서 For winter, maybe the days get shorter, which can be modeled as a decreasing function.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걸 감소하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그 전에 학습시켰던 모델들은 사실 리즈닝이라고 보기 되게 애매해요. 답으로 직행하는 COT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매 토큰 답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토큰을 선호하게끔 학습을 하는데, 뭐 언어 모델이 이제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생각을 흉내낸다라고 봐도 좋고, 결국에는 생각이란 걸 비슷하게 한다라는 건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시를 쓸 때 바로 시를 출력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과정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람들 겪을 거란 말이에요. 수학자의 논리성이란 게 뭐지? 그 시라는 건 어떻게 써야 됐더라? 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모델들은 이게 부재해 왔고 이런 게 드디어 추가되고 있으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 최근에 엔트로픽 그 대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2027년, 2028년이 되면 언어 모델, 그러니까 AGI가 분명히 나올 텐데 AGI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R&D 기술 개발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기술 블로그가 나왔는데, R1한테 쿠다 커널을 짜라고 했더니 본인들 시니어 개발자들이 짰던 것보다 몇 개는 효율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 시니어 개발자 굳이 체면을 깎으면서 그런 블로그를 지네 모델들도 아닌데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작년 영국에서 나왔던 실험인데 LLM으로 이제 로켓 그 추진체를 디자인을 하고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보니까 뭐 로켓을 써본 건 아닌데 출력 시험 정도는 총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벌써 LLM이 R&D 개발에 쓰이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쿠다 커널처럼 저희가 바로 리워드 펑션을 줄 수 있는 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많은 로켓 과학 분야에서도 이미 쓰고 있고, 분명히 AGI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이 R&D 분야에서 쓸 거예요. 근데 그건 상당히 미래의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장 R1을 어디에 써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GPT-4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카피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 카피라이팅을 카피라이팅 해줘라고 했을 때 하고 그냥 바로 카피라이트를 뱉는 게 아니라, 너가 말하는 좋은 카피라이트이 뭔지, 너의 뭐 회사가 어떤 배경인지, 뭐 대입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는지를 막 생각을 하고 나서 카피라이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카피라이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게 될 때도 이런 단어들은 번역할 때 오피셜 뭐 그
노멘클러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혹은 이런 건 과장을 한 거니까 반영해서 번역을 해야 돼를 미리 다 설명하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은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론을 막 미친 과학 문제를 푸는데 쓸 수는 없더라도 저희가 일상에 닿아 있는 문제들, 번역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 말해서 이제 문과적인 태스크들을 적용했을 때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형 아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은 이제 열심히 추격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ORM으로 사실 충분하다. GRPO는 너무 비싸다. SFT도 좋지만 뭐 로스를 건드려 본다거나 뭐 추가적인 로스를 달아본다거나 하는 시도로 성능을 분명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반복한 것처럼 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성능을, 그러니까 덜 반영한다거나 쉬운 거에 대해서는 덜 반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데이터 퀄리티에 관한 얘기들이 있고요. 저희 링크들인데 저희 학습한 모델을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설명하면서 계속 말했지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데이터 갖고 와서 디스틸링하고 그걸로 그냥 SFT 돌렸더니 된다가 사실 결론이기 때문에 크게 숨길 이유가 없고, 뭐 이것 좀 한다고 약간 있는 척하는 것도 좀 짜증나서 그냥 모델을 이렇게 공개해뒀습니다. 그래서 모델 여기서 써보실 수 있고요. 아마 새로운 버전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 모델 데모도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 4090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모에서 아마 또 많이 쓰시면 느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셋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번역해서 어떻게 데이터셋 구성했는지 여기 가시면 볼 수 있고, 이걸로 학습한 모델이 저 위에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학습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페이퍼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링크까지 이렇게 첨부해 놓았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는 시각화가 진짜 이뻐요. 그래서 컬러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프린트해서 보는 것보다 모니터, 해상 더 좋은 모니터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 넘게 서서 이렇게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규진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전 질문 먼저 다루면서 여러분 질문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도 지금 현재 200여 분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몇 개 골라서 추려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종호님의 질문입니다. 현장에 지금 와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당분간 테스트 타임 컴퓨터의 성능을 특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이 크게 성장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효율적인 연산, low latency, high throughput을 위한 경량화나 최적화 분야의 연구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스케일링하는 건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생성하면 되는 거고, 이건 오픈AI가 노력할 것도 없이 그냥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열심히 찍으면 사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데 여기서 뭔가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걸 것 같아요. 언어 모델에게서 얼마나 창의적인 답변을,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연구 주제로 실제로 되게 하고 싶어하는 주제이기도 한 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템퍼레처를 0.7로 맞춰놓고 베스트 오븐을 해서 128개를 뽑으면 그중에 80개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컴퓨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답변이 한번 샘플링이 됐으면 그 분포를 제외하고 다른 분포에서 샘플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러니까 80개 똑같은 답변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전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서 다른 답변이 나오길 기도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유도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베스토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R1을 할 때도 실제로 모델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고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도
비슷한 류의 풀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전 인컨텍스트 러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모델을 그렇게 학습시켜 왔어요. 인컨텍스트 샘플을 주면 그거랑 비슷한 답변을 뱉어라. 그렇죠? 그러면은 모델이 이미 본인의 컨텍스트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그거랑 비슷한 걸 풀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모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모델이 막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샘플이 인컨텍스트 안에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풀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다른 풀이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실 하드웨어 개선이 없더라도 혹은 하드웨어 개선은 엔비디아한테 맡겨놓더라도 저희 모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다양한 액션 스페이스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LLM적인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델이 이미 샘플링된 분포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답변을 샘플링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되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들어야 이해가 가능해서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질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스키즈비츠라고 LLM하고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하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 이종호입니다. 네, 질문해 주신 대로 답변 너무 감사드린데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최근에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같은 방법이 꼭 아웃풋 토큰을 내지 않아도 그 모델이 그 아웃풋 토큰을 내기 전에 그 안에서도 그 리즈닝을 어느 정도 생성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한 레이어가 지나면 그 레이어 안에서도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웃풋 토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리즈닝 하는 과정에 있는 아웃풋 토큰 하나도 또 솔루션을 냈을 때의 토큰과 같은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천 토큰씩 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법일까 때문에 좀 여쭤봤었습니다. 토큰을 내지 않고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 아마 말씀하신 게 이제 메타에서 나왔던 코코넛 같은 류의 논문들 혹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디퓨전으로 생성하는 뭐 테스트 이런 논문들이 그 예시가 될 텐데 저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대형 LLM 랩들이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QN을 예시로 보면은 이제 전 세대 QN 맥스 모델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아마 다음 세대 QN 모델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3.5 오프스를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서빙하는 데 비용도 있겠지만 3.5 오프스를 디스틸링해서 소넷을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한테 제공하기 싫어서일 것 같은데 그 아직까지 모델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생각되는 또 토큰, 그러니까 그 뭐 레이어를 반복시킨다거나 하는 방식과 이 소스를 외부적으로 출력하는 거의 방식의 전 차이점이 그 디스틸레이션이 얼마나 쉬운가 있냐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R1 같은 거는 되게 쉽게 디스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프린트해서 SFT를 하면은 다음 세대 모델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숨겨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그 로짓을 갖고 와서 다음 모델을 디스틸하는 방식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선호도 자체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제 디퓨전으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가 좀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다 같은 모델이나 테스토 같은 모델이나 저는 뭐 아직 저도 뭐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기도 하고 많이 사용을 못 해봐서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게 디퓨전으로 생성해서 앱스트랙트한 컨셉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랑 답을 동시에 생성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게 약간 논리적인 흐름에 맞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아마 제 연구 분야가 아니어서 더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Q1 같은 모델은 또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뭐 영어로 리즈닝 해도 괜찮지만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한자 기반이라서 되게 함축적으로 이제 의미도 저장돼 있고 하니까 꼭 영어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이제 띵킹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GRPO를 하면 실제로 중국어로 리즈닝하는 거를 이렇게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게 제가 읽을 수가 없다 뿐이지.
근데 실제로 QN 기반 모델의 GRPO를 하면 중국어로 생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뭐 어느 방향이 됐든 사실 효과적이겠죠. 뭐 본인 그 프리트레인 디스트리뷰션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쓰는 게. 근데 제가 그냥 영어를 선호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읽고 확인할 수 있어서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어떤 언어로 생성하는 걸 아예 신경 안 쓰겠다고 하면 사실 굳이 언어로 생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그냥 그 모델한테 뭐 한동안 그런 괴담스트가 있었잖아요. 그 뭐 GPT-4가 선호하는 본인만의 언어가 따로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굳이 언어 형태일 필요가 없죠. 그냥 코드여도 되고 수학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끝도 없어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보고 이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영어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선호되는 것 같고요. 정말 나중에 가서 그걸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말 GRPO가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굳이 언어 형태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 질문 남겨주셔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장군님과 졸개들님, 네, 독특한 아이디로 네,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그냥 강의 듣다가 로라를 뜯는다는 게 로라 학습한 웨이트를 복사해서 다른 모델에 붙인다는 건지 네, 간단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그 첫 번째 섹션에서 나왔던 딥스케일 R에서 로라를 뜯어낸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딥스케일 R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라로 학습한 모델이 아닙니다. GRPO로 학습한 모델인데 애초에 그 변환 파라미터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 변환 파라미터들을 특정할 수 있으면은 그걸 로라의 형태로 바꿀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정확한 기술은 아마 그 제가 자료 공유 드리면 그거 노션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나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 여러분 메일로 팔로우업 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팀 수신 거부하시면 못 받으시니까요. 네, 혹시나 스팸 걸으셨으면은 이제라도 저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하미님 질문까지 하고 또 다시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시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점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학습할 때도 튜닝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저희가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도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템퍼레처에서 할 건지 얼마나 오래 생성할 건지 사실 다 결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잡아놓은 하이퍼 파라미터 제 서버에 올라가는 거 그대로 계속 쓰고 있고, 만약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확정을 하게 돼서 이걸로 내가 모델을 배포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튜닝을 하면서 성능을 더 푸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이랑 이 데이터셋 중에서 뭐가 더 좋아? 혹은 똑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이 로스랑 저 로스 중에 뭐가 더 좋아?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실 고정해 놓는 게 조금 더 전 편하긴 합니다. 네, 도움이 안 되는 거. 네, 하미님 잘 들으셨다면 네,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그 테크니컬 리포트 R1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추론을 할 때 이제 퓨샷을 썼을 때 이제 추론 성능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퓨샷보다 하는 그냥 원샷을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한다. 이렇게 리포트에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강화학습 때문이어서 이거를 퓨샷을 줬을 때는 이 띵킹하는 부분에서 퓨샷을 조금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저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기존의 퓨샷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퓨샷이 5개 들어간다 해봤자 뭐 한 500토큰 먹을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00토큰, 8000토큰짜리 퓨샷이 5개가 들어가면 벌써 퓨샷에만 4만 토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LLM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인풋에 상관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면 디스터브가 된다인데, 아마 인풋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플랜 T5 같은 논문을 보면은 이제 모델을 튜닝할 때 퓨샷을 애초에 상정하고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퓨샷 샘플 여러 개 주고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강화 학습을 할 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강화 학습할 때는 애초에 퓨샷 세팅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습이랑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차이 때문에 오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론스트의 생성들이 innately 하게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네.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멈췄다가 하는 그런 트레이스들이 퓨샷에 있는 게 아마 모델을 또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걸로 비슷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은 논문이 최근에 리즈닝 플럭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리즈닝 타입을 한 정확히 개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n개를 정의해 놓고 그 문제에 따라서 비슷한 리즈닝 타입을 갖고 와서 퓨샷으로 넣어줬더니 성능이 아론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퓨샷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즈닝 플럭스라는 논문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문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보통 대부분 그런 강화 학습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SFT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요. 학습을 할 때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도메인 데이터가 있어도 이제 좀 더 제너럴한 도메인의 데이터도 같이 학습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학습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런 SFT를 하실 때 이런 그 XFT를 위한 도메인 데이터와 그런 제너럴 도메인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트를 하는지 일단 그 다음에 컬렉트했을 때 그 구성은 뭐 비율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아까 언급됐던 게 어떤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 이런 어떤 난이도의 그런 선택지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좀 제너럴한 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쉬운 문제는 안 넣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들은 이미 사실 쉬운 문제를 거의 잘 풀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넣어서 재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쉬운 문제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을 때 생기는 이유가 문제가 1.5B에서는 그 데이터셋을 써서 튜닝을 했을 때 성능 향상하는 걸 보다가도 14B, 32B까지로 올라갔을 때 똑같은 데이터셋을 튜닝을 했는데 성능 향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쉬운 문제들이 사실 원인이라고 보면 대부분 전 맞을 것 같고 비율은 뭐 어떤 도메인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 하는 거에서는 수학이랑 나머지랑 반반 정도는 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반, 제너럴한 거 반 이렇게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제너럴한 거를 섞으면 수학 성능이 내려가요. 그리고 벤치마크는 전 다 수학을 돌리다 보니까 그 벤치마크 성능 욕심이 또 나잖아요. 이 게이밍을 하고 싶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여튼 한 반반 성능이 실제로 실사용에선 좀 좋은 것 같고요. 수집은 그냥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에 올라오는 모든 걸 정독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베스트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 들어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엔트로픽에서 시스템 리즈닝 관련해서 다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리즈닝 트레이스의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출력 부분에 대한 세이프티랑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뭔가 분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뭔가 생각이나 그런 걸 해보신 게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세이프티 연구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노테이터 몇 명 써서 읽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띵킹의 리즈닝 트레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영역으로 전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한 1000토큰만 넘어가도 사람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1000토큰이 다 일관된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경우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걸 자동으로 디텍트할 건데에 대한 그 기술이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오픈 AI가 하는 것처럼 안 보여주는 거긴 하겠지만 이 think 토큰에 있는 hateful speech가 솔루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사실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세이프티 제 주 분야가 아니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Q&A 세션까지 해서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지만 오늘 여러분께 모쪼록 영감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저희 규진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